필요 없어요. 오만한 태도입니다. 명분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가자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각 당의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초안에 합의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연이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산식은 그냥 과학적인 수학자가 좀 손을 봐야 되고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고. 심상정 의원한테 물어봤답니다.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둔 새 선거법 개편안이 때 아닌 계산법 논란으로 불거진 모양새입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먼저 패스트트랙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국민들이 패스트트랙 그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선진화법 같은 경우는 이제 5분의 3이 없으면 통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해야 될 법안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법안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상임위 등등에서 5분의 3의 어떤 찬성이 있을 경우에 일단 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상정을 하면 330일 동안 일단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바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선거 전에 선거법이 이제 처리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이제 선정을 하자는 것인데 빨리 결정을 하자 그렇죠. 이 뜻이겠군요. 문제는 이제 이번에 그 여당과 야3당이 합의한 게 뭐냐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하죠. 이거 아마 내년에 수능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 나누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심상정 의원이 이제 기자들한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거든요.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컴퓨터 부품까지 알 필요는 없지 않냐? 그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국민은 알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전달이 됐어요. 그렇게 오해가 될 수만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데 이거 어떻게 국회의원 뽑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저도 정치부에서 한 20년 넘게 했는데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2번이나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거의 뭐 본고사 시험 문제 같은데 만약 이런 식의 어려운 것들을 해놨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는 어떤 산식을 과연 이렇게 도입해야 될 것인가. 문제는 결론은 일단 현재 지난 총선 표로 하면 정의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결론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 같은 비판에 심상정 의원이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두 사람의 공방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산식이 나오면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도 최대의 미스터리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경원 대표야말로 정말 미스터리다. 조수진 부장은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의 말은 전문가 집단에게 이 복잡한 산식에 대한 문제를 맡겨놨으니 그 결과를 좀 두고 보자 이런 뜻이라고 또 설명을 다시 하고 있군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는 우리가 만들 테니까 과정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계속 들려요. 그래요? 이게 정말 오만한 발언이죠. 국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뜻을 대변하기 위한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국민에게 그것은 알 필요 없다?
그렇게 어려운 제도라면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낼까 고민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상정 의원답지 않게 오만한 발언을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또 두 번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심상정 의원 미스테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평론가님, 근데 이게 뭐 알 필요 없다 논란에서 갑자기 또 좁쌀 공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심상정 의원의 본말을 우리가 왜곡할 필요는 없지만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호박인지 수박인지는 좀 알고나 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오전부터 기자님들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뭔지 이번에 개혁안 뭔지 좀 설명해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저도 제대로 설명을 딱 떨어놓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연동형 50%로 비례대표를 배분을 하고 그래도 비례대표 의석이 남게 되면 또 2차로 두 번에 걸쳐서 비례대표 의석을 75석 안에서 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권역별 제도를 택했기 때문에 석패율도 도입이 되어서요. 이를테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다시 재출마를 할 수도 있는 방안입니다. 국민들에게 한 번에 납득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제도고 지금 혹시 기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나요 오늘? 네네네. 굉장히 어렵다, 복잡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 권역별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퍼센테이지가 선거 결과를 놓고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개표가 끝났는데도 정확하게 각 당에서 얼마나 의석을 가져가는지 더 기다려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무조건 정치 개혁이라고 해서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호박인지 수박인지 국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복잡한데 서로 설명을 못한다고 할 정도냐라고 하시는데요. 이번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심상정 의원 발언 논란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또 있겠죠. 근데 이 선거법 개편안을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해를 못했다는데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할 천재 있나 저 기사를 읽고 나서 박지원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저를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기자 생활 24년 중에 정치부 기자를 15년 했는데요. 도무지 계산이 안 돼서 오늘 혹시 뉴스톱10에서 이 계산 어떻게 할 건지 좀 풀어보라고 하면 그 경론이 벌어졌는데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칙 연산을 최소 4번을 해야 돼요. 이런 선거구제 개편안을 개혁안이라고 내놓을 때 이것이 개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나.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가 명대변인이라고 불릴 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다 물어봤어요. 이 기자 직함이 너무나 어렵다. 한국 기자들은 부장 대우도 있고 부장 대리도 있고 부장 서리 온갖 이름들이 다 있다. 직함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낙연 당시 대변인이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 아무리 개혁안이라고 해도 사칙 연산을 4번 내지 5번 하고 괄호를 어디에 치는지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고 이런 것을 과연 개혁이라고 믿는 국민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선거법과 관련된 또 다른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제 중앙선관위 내부에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게 빨리 지역구 정수 관련된 방안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거법에 따르면 3월 15일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를 어떻게 조정할지 중앙선관위에 결정해서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중앙선관위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그 법정 시한을 초과했습니다. 이 선거구 지역구 정수 문제도 아직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는데 새로운 선거안을 남은 300일 안에 합의를 봐서 통과시킨 다음 내년 선거를 치른다. 저는 물리적 시간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긴급 의총 요청도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선거구는 물 건너가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조정권만 여기에 세트로 패스트트랙에 통과되는 것이 아닌가. 선거제 개혁은 들러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자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여야 3당도 지금 흔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수를 줄이기 때문에 선거구 개편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명분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당의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자, 연중 의원.
패스트트랙의 성공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을 갖네요, 박준호 의원이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요, 사실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는 뭐 다들 동의해요. 예, 문제는 좋은 의도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보면 253석이거든요. 네. 이걸 225석으로 줄이면 한 28석 정도 이제 의석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통 평균적인 이제 지금 지역구 같은 경우는 23만 명입니다. 한 지역구에. 그러면 최소 선거구가 있어요. 한 15만 명 정도가 이제 최소 선거구인데, 이렇게 되면 어디가 많이 줄어드냐면 호남 지역하고 영남 지역하고 강원도. 강원도는요, 지금 지역에 속초, 고성, 양양 막 등등등 해서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되면 지역구가 없어지는 그 국회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대문 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중구, 종로구 같은 경우도 이제 합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 선거구 때문에. 그러면 해당 의원들은 군산 같은 경우도 군산 가불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의원들 개인의 지금 지역구가 문제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는 예전에 제가 보면 자기 지역구 없어지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정말 자기 죽기를 각오하고 국회에 와서 이제 그걸 하는 모습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 28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정치권 공방이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여의도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지난 수년 동안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에 의해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핵 위기가 가시화되고 민생이 파탄나는 가운데 동남아 순방을 다녀와 첫 일선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그러한 검경 수사에 대한 지시라니 국민들이 아연할 따름입니다. 여론 반전을 위한 다시 적폐무리에 들어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결부시켜서 공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본인성부터 시작해서 장자연 씨 사건도 다시 나오고 있고, 또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도 다 공통점이 과거에 수사기관 내지 권력기관에서 그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것도 있고, 뭔가 특정 세력을 비호했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그 버닝썬과 관련해서 윤모천 경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서 또 정치적인 의미로서 또 공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저는 이 해석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 밝혀질 여지가 많고 밝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또 방해를 받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금 사실관계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되고 나서 지명된 사람은 인사청문 특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굉장히 몰두를 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김학의 씨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제가 이때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오히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발탁되게 된 배경,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재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압니다. 그리고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고 1년 선배입니다. 황 총리. 당시에, 죄송합니다, 황 대표의. 그래서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로는 조금 당황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당시에. 어떤 장관이 자기 선배가 차관으로 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법무부 차관을 오히려 청와대가 콕 집어서 이분을 했다는 것. 그것이 의혹의 쟁점입니다. 자, 일단 당사자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거쳤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된 뒤에 며칠 뒤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얼마 안 지나서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거기에 적절하지 못한 이런 개입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면, 제가 예언을 하면요. 4.1, 4.3 재보궐선거까지는 이 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아마 그렇게 불거질 가능성이 이유를 짧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4.3 재보궐선거용 정치쟁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여야 본격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바로 25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자,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칼날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저희의 원칙은, 저희의 잣대는 누구도 봐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장관 예외 없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해 주십시오. 자, 청문회 일정이 이제 쭉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논란이 되는 후보자도 있고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겠냐 또는 이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후보자들마다 의혹, 논란 다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살이 갑자기 난데없이 조국 민정수석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요, 이에 대해서 성토하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왜 그런지 이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또 잊으셨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사검증 이 정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중도 사퇴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감찰한다고 공무원들 휴대폰 다 빼앗았잖아요. 그 다음에 김태우 수사관이 고백했듯이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 안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 자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등장해서 지금 국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된 이유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논란들을 청와대에서 이미 다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 잠시만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해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으면 검증을 해서 탈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후보로 지명했다는 것.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참 이 말이 더 놀랍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각 장관 후보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걸 다 알고도 임명했다라고 지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이낙연 국무총리도 나와서 김현철 통일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상대 후보보다 다 복수 후보를 검증했나 봐요. 네. 그 후보보다 나아서 임명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아,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한 거다? 그렇죠. 뭐 그 정도인데 그러면 그 다른 후보는 도대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아하.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또 어떤 대북관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지금 용산 참사 관련해서 이제 그때부터 뭐 지금 과거사위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바로 직후에 거기서 300m 떨어진 곳에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16억이나 차익을 올렸어요. 네. 과연 그러면 이 용산 참사에 대해서 이 정부가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게 하고 그동안 과거사위 조사까지 하는 마당에 그 상황에서 거기에 땅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장관 후보로 시켰다? 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짧게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번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서요,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분들을 골라낼 수 있을까? 네. 가령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주택 문제의 주무장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집을 딸과 사위에게 나눠줬습니다. 네. 네. 이거 정말 의혹 내용들은 좀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탁월한 절세예요. 예.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탈북자 주무부처인데 네. 노는 탈북자. 보수 지지한다. 근데 그걸 다 알고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죠. 어제 예. 제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거 다 알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3년 차를 맞았습니다. 네. 1, 2년 차 때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용인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었기 때문에 검증이 좀 부족했을 수 있겠다. 이랬는데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차는 앞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또 조국 민정수석은 그럼 대체 뭘 했나? 네.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자, 25일부터 열리는 청문회에서 어떤 논란이 쟁점이 될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자, 인사 검증 문제가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